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번 달에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강의했던 게 진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어느새 추워져가지고 이제는 좀 긴팔을 꺼내 입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추워졌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10월부터 12월, 1월까지는 정말 문제풀이에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계속 회독을 해 주셔야지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는 이제 문제풀이에 좀 많이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정판이 지금 추석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분들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밀렸나 봐요. 그 책 작업이.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점 죄송하고요. 그래서 개정판이 곧 나올 겁니다. 제가 재촉하고 있으니까 곧 나올 거고 나오기 전까지 기존 판을 기반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제가 보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철저하게 저희가 기출문제 위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민법 공방 연습을 여러분이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민법 공방이랑 거의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밍도 이제 변경이 될 겁니다. 이제 공방 시리즈로 이제 같이 가기로 해서 이제 아마 특허 공방 연습으로 바꾸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조문 연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문 연습이 있고 사례형 연습이 있습니다. 조문 연습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1차에서는 조문이 가장 중요해요. 조문에서 이제 점수가 갈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90점 이상과 90점 이하의 차이는 조문의 정밀도를 얼마나 가지고 가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문 연습이라고 해서 제가 조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시고서 이 구멍을 채우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의 그 정밀도가 없으시면은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이거 항상 집에 가셔서 채워보는 연습해 주시고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한번 하고 그다음 집에 가서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객관식 문제 이 수업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업 전까지 오늘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 달 안에 2회독이 가능한 거거든요. 2회독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3회독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식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그냥 빠르게 보기 위함이에요. 어차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 많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인 첨언은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기본이나 중국 강의에서 배우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걸 한 번 더 복습하되 다만 혼자 이 문제를 풀면은 진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객관식이라는 것 자체가 OX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좀 지쳐요. 1시간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랑 같이 하게 되면은 페이스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으니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회독할 수 있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문형 연습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 있어요. 한 문제씩 나오고 바로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답 이제 앞으로 복습하실 때는 보실 때 이걸 살짝 가려주세요. 종이로 살짝 가려주시고 X 판단하신다면 바로 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기출 문제에서 그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걸 다 쪼개놨어요. 다 쪼개놔서 진도별로 제가 다 쪼개놓은 거니까 그 각 진도에서 나올 수 있는 조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출 문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 03년도에 기출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기출 문제 표시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별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기출이지만 중요 판례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중요 조문인데 안 나왔던 부분들 소량의 문제지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저의 사견을 좀 안 넣으려고 이 부분은 기출이 아닌 부분은 많이 안 넣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 조문에서는 안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만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기출 판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점이 되는 이제 사실관계가 있고 그 아래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중심이 되는 사실관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쭉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명 쪽이랑 그리고 명세서 부분 나갈 겁니다. 발명에서는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첫 번째, 발명이 무엇인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발명이 무엇인지, 발명의 정의 규정을 통해서 미완성 발명이 무엇인지를 다뤘습니다. 그 다음 미완성 발명은 판례를 통해서 정의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명 중에서 이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있으니까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었죠? 특유한 발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유한 발명들, 그리고 특유한 청광을 구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유한 발명들은 정의 규정을 만족하는지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발명인지부터가 문제가 됐었고 성립성은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성립성 관련 문제가 나왔다. 다 옳은 것이, 다 성립성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성립성은 문제가 없으니 그 다음부터 이 발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청구범위 기재 방법, 발명 설명 기재 방법 등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발명부터 한번 나와 보면은 자, 조문에서 이 법은 발명을 보호와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 촉진과 산업 발전 이바지를 목적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의에서 첫 번째 발명을 규정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명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특허 발명을 또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는 발명도 정의해주고 특허 발명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은 특허를 받은 발명이고 그 특허를 받은 발명 이전에 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와 관련해서 가목부터 다목까지 각 실시를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실시다. 그래서 물건의 발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입이고 수출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부분만 적을게요. 청약. 그 다음에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하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은 전시도 포함한다. 아래에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가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죠. 청약하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다목 같은 경우 물건 생산한 방법의 경우에는 그 남목의 행위 외에, 남목 행위에는 사용과 청약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이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에서 주의하실 거는 생산한 물건의 사용, 양도, 대여이지 생산이 또 들어가진 않죠. 생산은 빠져 있습니다. 자, 단분형 연습 한번 보시면은 미완성 발명의 경우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이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경우에 따라라는 거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그래서 조건을 달아놨어요. 판례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문에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이 붙기도 합니다. 그 조건 한번 보면요. 미완성 발명을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초연 당시 기술 상식 참작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 그 조건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퉁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제공된 대비 발명, 즉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요. 완성 여부의 판단은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틀린 얘기가 없죠. 그래서 틀린 얘기 없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중심이 됐던 판례가 발명 설명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시례가 혹시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 범위만 보고서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완성된 것을 본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명세서 기재불비는 발명이 그 자체로 성립은 하였으나 명세서의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게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발명이 그 자체로 완성이 되지 않았거나 발명이 명세서 기재불비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개의 거절 이유가 다른 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발명 설명 기재불비는 성립을 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발명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미완성 발명은 아예 성립이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서원 보고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거절 이유가 나오기도 한다. 자, 다음 4번. 미완성 발명의 경우와 명세서 기재불비의 경우에는 각각 거절 결정 위한 적용 법조문이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아니죠. 이 적용 법조문이 원칙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 그 자체인 경우에는 29조이랑 본문 위반이고 발명 설명 기재불비는 42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다른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게 뭐죠? 미완성 발명 그 자체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보정을 통해서 완성된 발명으로 보정할 수 없고 발명 설명 기재불비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통해서 그 불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진보선 판단의 대비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 결정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비해서 진보성을 부인할 수 있다. 맞는 얘기네요. 앞에서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 자, 다음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각각 모두 보정의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아닙니다. 보정의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명세서 기재불비뿐이고 미완성 발명은 치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발명을 보정하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특허 발명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행위는 실시행에 해당한다. 전시도 저희가 아까 봤죠. 전시도 포함된다. 그래서 감옥의 실시행에 해당합니다. 청약에 전시도 포함된다라고 조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이네요. 제조하는 방법은 다목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되어 또는 수입하거나 청약하는 행위가 조문인데 자신의 농장에 사용하는 행위는 실시에 해당하겠네요. 사양대 수청이니까요. 사용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 발명이 영상 녹화 방법이네요. 남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방법의 경우에 영상 녹화 방법에 사용하는 영상 녹화 장치를 제조하는 행위는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한다. 자, 남목에 생산된 물건이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목의 실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방법과 이 제조 방법을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의약품의 발명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위한 시험 또는 그 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2조 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한다. 이거는 물건을 지금 사용하는 행위잖아요. 요 지문을 보고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건 침해 여부예요. 침해 여부에서 효력 제한 사유인 거고 실시랑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실시에는 해당하지만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침해는 아닌 거죠. 그래서 2조 3호의 규정된 실시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허 발명 화합물의 발명의 경우에 발명 설명에 기재된 화합물의 제조 방법과 다른 제조 방법으로 생산해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실시에 해당한다. 자, 특허 발명이 화합물이다. 그러면은 방법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방법 전혀 관계없고 그 화합물을 생사양대 수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물건 발명이 방법 발명보다 권리 범위가 더 넓다라고들 하죠. 그래서 그 물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즉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 방법으로 생산되었다 이런 것들은 실시 여부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파생될 수 있는 게 뭐죠? 파생될 수 있는 그 개념,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 있었다.
라는 거 머릿속에 한번 복습해 주시고, 자, 그다음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경우에 그 CC는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되어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되어의 청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CC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다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CC는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되어 또는 수입하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겠죠? 나목의 행위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 발명 사용하는 행위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플러스 알파로 생산한 물건을 사용대 수청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청약이 나목에 청약이 들어가서 여기도 청약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현재로서는 입법 불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라는 얘기고, 청구항의 기재된 발명 일부에 자연법칙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칙 이용한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로서이고요. 다른 표현한다면은 일부가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하고 있다면은 발명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면에 그 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명 완성 여부는 반드시 설명 중에 구체적 실시에 한정되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판례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실시에 한정돼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설명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중에 구체적 실시에 한정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판례도 구체적 실시에 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성에 제공되는 데뷔 발명 반드시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조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해서 쉽게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자료로서의 질을 가진다. 맞네요. 이것도 판례의 내용을 조금 비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이거나 자료 보조적으로 표현에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성에 참작해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거를 쉽게 기술 내용 파악할 수 있다면으로 변형해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험칙도 있는데, 이 경험칙이라는 거는 이제 기술 상식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나목이고요. 생산하는 방법에, 다목이고,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생산한 물건을 수출. 자, 수출 나오면은, 다 틀린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는 수출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수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은 자연법칙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29조이란 본문의 거절 이유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연법칙 이용하지 않은 것을 출원했다라는 거는 비발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완성 발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29조이란 본문 위반의 거절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임을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선출은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우선권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출은 미완성 발명이다. 선행 문헌은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건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법에서 절차로서 보호해주는 이런 우선권 주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성 발명, 이출원이 완성 발명이라 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선권 주장 인정해주면은 선출원이 소급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미완성 발명을 사후에 완성 발명으로 보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니까 안 됩니다. 자, 일단 확선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아직 기출이 안 됐네요. 확선과 관련해서 미완성 발명이라도 타출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신규성이랑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 문헌과 달리 확선에서는 타출원이 완성된 발명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선권 주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출원으로서의 지위를 묻는다라고 하면은 미완성 발명은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선에서의 타출원도 출원으로서의 지위잖아요. 그래서 그 출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과
확산 선출에 있어서의 가장 미완성 발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특허 청구의 범위가 물건의 제조 방법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물건 발명으로 볼 수 없다. 자, 제조 방법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표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명의 실체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 방법의 형식이다. 어떤 마지막에 물건이라고 안 적고 어떠한 방법이라고 적는 거예요. 어떤 제조 방법이라고 적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청구항들을 쫙 읽어봤을 때 다른 구성에서 읽어봤을 때 이게 그냥 물건에 관한 청구항이다 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재 불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명의 실체를 보고서 물건 발명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법 발명에 있어서 시기일적인 배치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 자, 방법 발명에서 물건 발명보다 청구 범위, 권리 범위가 좁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순서 때문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실시가 돼야지만 방법 발명이 완전하게 실시가 되는 거니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기일적인 배치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다. 요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는 없고요. 자, 특수한 유형들의 발명들입니다.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은 조문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제는 없는 거고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발명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용도 발명이랑 의학 용도 발명이죠. 자, 용도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에 대해서 발명으로서 인정해줘야 되느냐라는 거고 인정해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작용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그 작용 효과, 즉 의학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재해줘야 돼. 왜? 용도 발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공시된 물질에 새로운 용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 용도라는 것은 효과이죠. 특정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져야지만 발명으로서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범위랑 발명 설명에 가장 주요하게 봤던 것이 뭐죠? 그 효과가 얼마나 잘 기재가 되어 있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의 필수적 요건이다 라는 거 맞는 얘기고요. 발명 설명의 청구범위를 이룬 발명 작용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양리 데이터가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그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발명이랑 의학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기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대상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투여용량 부과한 의학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죠.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은 투여용법이랑 투여용량은 그 자체,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학이란 물건의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게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판례의 대표적인 예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청구 범위 기재를 할 때 용도 발명, 의학용도 발명에서 청구 범위 기재할 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청구 범위 적을 때 물질과 용도를 청구 범위에 명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의학 물질 같은 경우는 의학 용도일 거고 의학 용도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여용법, 투여용량은 이 의학 용도의 하나의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청구범위 기재가 되어 있는 양리기전. 양리기전이 뭐냐면은 어떤 물질과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기전이라는 거고 그 기전이라는 거는 특정 물질이 어떤 특정 세포에 닿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의 점막에 어떤 물질이 닿았을 때 재채기를 멈춘 효과가 있더라. 그렇다고 하면 그 양리기전은 그 물질이 점막에 닿으면 재채기를 멈춘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물질이 점막에 닿는다라는 것이 양리기전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양리기전은
그 자체가 청구부에 한정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 아닙니다. 양리 기전은 의학 용도로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청구부에 한정하는 구성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판례에서는 의학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그래서 양리 기전은 의학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양리 기전 자체가 청구부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리 효과의 기제가 요구된 의학 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제의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이 모두 명확히 밝혀진 경우,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양리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양리 데이팅이 나타낸 시험료에 기재하거나 대신했을 정도 부채로 기재하지만 명세서 기적은 충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자, 발명의 설명에 그 양리 효과에 대해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대시했을 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예외적으로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양리 기전만 적어도 통상식자가 그 양리 기전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된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라는 고리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양리 기전의 그 의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청구부에 기재된 양리 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학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의미를 가진다. 많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하는 용도를 특정하는 용도 대신 쓸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용도 대신에 양리 기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양리 기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발명에서 새로운 투여용법 투여용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고.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다?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특허권 발생할 수도 있죠. 보시면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나 새로운 의학 용도가 부과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춘 의학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요. 판단해보고 기존에 없었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다 라고 하면은 신규성 진보성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의학의 용도 발명에 있어서 의학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맞죠? 구성요소는 뭐다? 물질과 의학 용도이고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니까 청구 범위에는 의학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맞는 얘기고 통상의 숫자의 기상식에 비추어 보아 양리 기전만으로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청구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은 아니어서 42조 사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양리 기전이 뭐라 그랬어요? 의학 용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리 기전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리 기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청구 범위에도 적을 수도 있고요. 발명의 설명에다가 양리 기전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해서 의학으로서의 구체적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용도 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에 관한 용도 발명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 투여 용법이랑 투여 용량 나왔습니다.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에 관한 용도 발명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연 당시 기술 수준이나 공시 기술을 비추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일정 효과가 인정돼야 된다. 자, 투여 효과가 투여 용량이 나오면 새로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단 신규성 진보성 여부는 따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그걸 판단할 때는 효과 위주로 판단하겠죠. 물질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래서 현저하거나 일정 효과가 인정이 돼야지만 진보성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일정 효과가 인정이 돼야지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보성이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의학 용도 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용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맞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발명의 청구 범위에는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자, 청구 범위 기재가 되는 양리 기전. 자, 지금 객관식 문제에서는 양리 기전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양리 기전이 판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학용도 발명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다 했을 때 양리 기전 항상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학용도를 특정한 한도 내에서만 구성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자, 이건 이제 거의 암기가 되겠습니다. 암기가 되겠고
양리 기전 자체가 천공을 한정하는 구성 요소로 보아서는 아닙니다. 앞에서 문제 합쳤을 뿐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의학의 용도 발명에서 투여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다.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니까 구성 요소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행위 자체가 된다? 그러면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틀렸고요. 그래서 의학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보시면은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여될 수 있다.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의 용도 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학 용도가 양리 기전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 범위 기재불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 설명된 명세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해서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판례 표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명확성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일부러 기출문제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똑같은 지문, 비슷한 지문이더라도 계속 집어넣었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봐야 그 지문은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고 앞으로 내년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학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과하더라도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인 그 자체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의학용도 발명이 될 수 있죠. 자, 의학용도 발명에서 통상 기술자가 선행 발명들로부터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 발명 등에서 임상시험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되어야지만 진보성의 비율로서 부정될 수 있다. 자, 이거 판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임상시험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확인돼야지만 그게 선행 문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10년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10년 사이에 나오는 발명들은 다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권리가 난잡해질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판례도 정확하게 선행 발명 등에서 임상시험 등의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의 특징은 뭐다? 내 발명에서 임상시험에 의한 치료 효과 확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행 발명이 임상시험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그 효과로부터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용도 발명의 특허 청구범위 기재는 양리기전 또 나오네요. 양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항용도를 특정한 한도에서만 구성요소의 의미를 가질 뿐 맞는 얘기고 그 자체는 한정한 구성요소를 볼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질문 나왔고요. 자, 양리기전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은 한 거고 가능하려면은 명확하게 그 용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할 수 있더라도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파악할 수 있으면은 양리기전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명확성 요건 충족하는데 이거는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족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자, 용도 발명에 있어서 특정 물질의 이항용도가 양리기전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 요건 충족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를 달리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투여 주기랑 단위 투여량,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의약물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료 행위에 불과하거나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발명의 구성요소 볼 수 없다? 틀린 얘기입니다. 투여 주기, 투여 단위 투여량 이게 투여 방법이잖아요. 투여 방법. 그리고 투여 용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법과 용량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자, 의학용도 발명에서는 통상 기술자가 선행 발명들로부터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되고 맞는 얘기고 임상시험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용도 발명에 있어서 여러 효과가 대비해서 모든 종류의 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이 인정된다. 자, 이건 효과가 여러 개인 경우이고요. 하나의 발명 효과가 여러 개일 수 있죠. 근데 그 효과 중에 특출난 어느 하나의 효과만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다른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되지 않는 그 효과가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비슷한데 특정 효과만 증가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발명을 쓸 의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모든 종류의 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효과 중 일부라도
대응하는 라세미체 효과에 비해서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라는 거라고 판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용도 발명이라는 거는 물건 발명의 형태로만 표현될 수 있다. 아닙니다. 용도 발명이라는 거는 그냥 특유한 발명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 발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지금 다 청구 범위가 다 어떤 의약, 어떤 뭐 물질 A, 물질 B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발명 형태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 물건 방법, 제조 방법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헷갈리는 게 특유 청구항이랑 특유 발명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부터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유 발명 항상 다르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의학 용도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양리 기전과 관련한 판례인데요. 기출되지 않았지만 중요 판례로 보여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특정 물질의 양리 효과가 추정된다거나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추정된다거나 유사 기전을 갖는 물질이 해당 의약용도를 갖는다는 점이 출원 전에 공시가 된 경우에는 명확히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없어요. 확실하게 어떤 실험이나 아니면 기술상식을 통해서 양리 기전이 명확한지를, 그 해당 양리 기전이 정확하게 그 양리 기전을 갖는지, 정확하게 그 양리 기전을 갖는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청구범위 기재도 양리 기전으로만 할 수도 있고 발명 설명 기재도 양리 기전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앞단에서 판례들이 이 양리 기전이 명확한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양리 기전 자체가 명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성분과 제2성분을 포함하는 배합물 발명. 자,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배합물. 단순히 섞은 거예요. 화학적으로 어떤 작용하지 않고 그냥 섞었을 때 배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배합물 발명은 제1성분의 양리 기전이랑 제2성분의 양리 기전을 같이 갖겠죠. 근데 섞었을 때 새로운 양리 기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1성분의 양리 기전과 제2성분의 양리 기전이 개별적으로 공지가 되었다. 그러면은 배합물 발명이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가? 1+2가 단순히 또 1+2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효과가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배합물 발명의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파생되는 효과로서 청구 범위에 양리 기전만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발명 설명에다가 구체적으로 기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발명이랑 수치 한정 발명 쪽 보시면은 선택 발명, 수치 한정 발명, 파라미터 발명. 자, 선택 발명은 상위 개념만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을 청구 범위에 기재한 경우, 청구 범위에 기재한 발명을 선택 발명이라고 하고요. 수치 한정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치를 한정을 해서 그 특정 수치에서만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입증한 발명이고, 파라미터 발명은 이제 수치 한정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이면서 특정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기존에는 이런 파라미터가 없었는데 이 파라미터를 내가 정의를 해서 특정 어떤 수치 한정을 해보니까 그 수치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걸 밝혀낸 발명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섞어놨고요. 보시면은 수치 한정 발명이 한 개의 인용 발명에 나타나는 나타나는 구성만을 수치 한정한 경우에 그 수치 한정의 현저한 작용 효과의 차이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면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 된다. 자, 구성이 다 동일한데 그 구성 중에서 일부를 수치 한정만 했어요. 근데 그 수치 한정 자체에 어떤 의의가 없대. 의의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 되겠죠. 의미가 없는 발명입니다. 그냥 동일한 발명 한 번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판례도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치 한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수치 한정 발명은 수치 한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가, 즉 수치 한정 그 내외에서 특정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기술의 상위 개념이고 청구한 기존 발명이 하위 개념, 자, 선택 발명이죠. 선택 발명의 경우에 상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상위 개념이 청구항에 기재가 되어 있고 하위 개념을 적었는데 그게 신규성은 없는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신규성을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판례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 하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어야지만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신규성이 인정이 된다 라는 말라고 해서 이제 표현이랑 조금 다르죠.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규성이 인정된다 라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규성이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인정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돼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면 부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은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학 화합물 분야에서 선행 발명에 공시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의 화합물. 자, 특정 결정형의 화합물이라는 건 뭐죠? 분자는 동일한데 그 분자가 서로 이루는 형태가 다른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물과 얼음이 결정 형태가 다르면서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과 얼음의 그런 단순한 차이 외에도 이제 특정 복잡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형 발명이라고 하고 특정 결정형을 갖는 경우에 특정 효과가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형 발명이 따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발명에 공시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쪽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결정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택 발명 일종으로 봐요. 선택 발명 일종으로 보고 거의 선택 발명과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온 판례도 선택 발명의 판단 기준과 관련한 판례가 나오고 나서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단 기준이 선택 발명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판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선택 발명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그 판단 요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부분은 판례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최근 판례가 일반적으로 선택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판단했다? 선택 발명이라는 게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을 가지고 원래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위 개념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 상위 개념 중에 하위 개념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은 없다. 대신에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판례는 선택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성의 곤란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고 그 다음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지도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이 선택 발명 진보성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 아래에 이때 나온 이 지문 자체는 이 판례가 아니지만 이 판례를 적용하더라도 구성의 곤란성 여부를 차치하고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 질적인 차이, 양쪽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진보성이 인정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 여부에 판단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보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르더라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시된 발명 연장선상에 있고 그래서 그 특허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기존에 공시된 발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수치 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어야죠. 왜? 과제 및 효과가 연장선상에 있는데 현저한 효과가 없다? 그럼 의미가 없는 수치 한정이겠네요. 그래서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합니다.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얘기예요. 판례에 보시면은
동일한 표현 쓰고 있습니다. 과제 및 효과가 동시에 발명 연장선상에 있고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발명의 설명에는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면 좋고 실험 자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자, 판례 한번 보시면은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실험 자료까지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발명에 있어서 선택 발명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하위 개념을 선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발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기재하되 의학 용도 발명과 달리 효과의 기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학 용도 발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험 예 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 실험 자료까지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기재했는데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나중에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면 하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선택 발명에서 선행 발명에서 게시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구체적 게시라고 하는 거는 문헌적으로 그 하위 개념이 있거나 아니면 통상예술자가 출원선 시의 기술상식 기초에서 직접적으로 선택 발명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판례 표현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 문헌적인 기재 플러스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발명에서 하위 개념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신규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이니까 간접적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틀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해서 하위 개념들 모두가 선행 발명이 갖는 효과와 이질의 효과 또는 양쪽 현저히 우수한 동질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한다.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여부로만 판단한다. 자, 이제 틀린 질문이 되었어요. 이거는 최근에 진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 즉 발명 구성의 곤란성이랑 효과의 현저성 같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이거로만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만을 기준으로 선택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했는데 최근에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 구성의 곤란성이랑 효과 현저성 같이 보겠다라는 판례로 인해서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었고요. 자, 다음에 선택 발명에서 발명 설명에 기재된 발명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된다. 맞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비교 실험 자료를 기재는 안 해도 되지만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출원일 이후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 발명이 선행 발명에 비해서 나타낸 현저한 효과가 발명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우수한 동질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됐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량적 기재, 다만 비교 실험 자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치로서 한정을 표현한 경우, 즉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특허 발명 과제 및 효과가 공시된 발명 연장선 사항에 있고, 아까 보신 표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선 사항에 있고 수치 한정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현저한 효과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맞는 얘기네요. 판례 내용 그대로 표현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수치 한정 발명 관련해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서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 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해서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 발명, 다른 물건 발명 관련한 인용 발명 대비할 때, 자, 요거는 수치 한정 발명과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표현입니다. 파라미터 발명이 수치 한정 발명의 일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바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시험 특정 발명에 의한 것을 환산해 본 결과 이종 발명에 대응되는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파라미터를 아무리 바꿨다 하더라도 그걸 풀어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다. 그럼 신규성이 부정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수치 한정 발명 관련해서 수치 한정을 제외한 양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 자, 수치 한정을 제외하고 다른 건 다 동일하다. 수치 한정만 되었다. 근데 공지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사의 의의를 가지고 효과가 이질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자, 이 임계적 의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틀린 지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지금 빌드업을 쫙 해줬어요. 수치 한정 자체에 기술적인 의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판례 한번 보시면은 수치 한정이 공지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사의 의의를 가지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임계적 의의 이런 거 필요 없죠. 임계적 의의 따지기 전에 이미 다른 발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임계적 의의가 중요한 건 뭐다? 다른 구성 요소 다 동일한데 수치 한정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수치 한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다른 구성이 아니고 그냥 그 수치 한정 그 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 임계적 의의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기술순환에서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도 이질적이다라는 점이 명백하니 임계적 의의까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수치 한정 발명 관련해서 공시된 발명과 비교해서 한정된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즉 이런 거는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경우이죠.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선행 문헌에서 이걸 못 밝혔기 때문에 이걸 게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한정된 수치 범위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거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게시가 돼 있다고 할 수 없겠네요. 그다음 수치 한정 발명 관련해서 특허 등록된 발명이 출원전 공시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 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을 표현한 경우, 즉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공시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 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산정했다. 즉 다른 구성 요소 다 동일하고 수치 한정만 했다. 이런 경우에 연장선상에 있고, 즉 이 문장을 요약하면 다른 선행 문헌은 동일하고 구성은 다 동일하고 수치 한정만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된 발명 과제 및 효과가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 한정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는 임계적 의의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이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표현만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선택 발명에 있어서 선행 발명 기재한 선행 문헌에 문헌적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자, 이거는 구체적 게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선택 발명에 있어서의 신규성 판단 기준입니다. 구체적 게시가 돼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되는데 구체적 게시란 문헌적 기재 외에 선행 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 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부정된다. 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서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제를 포함한 특허 발명, 앞에서 보신 것처럼 파라미터 발명이고요. 파라미터 발명, 특정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서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제를 포함하는 특허 발명, 즉 파라미터 발명에 있어서 다른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 방법으로 환산한 결과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옛날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유사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상표도 아니고 특허에서 유사하다는 표현. 이 판례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파라미터 발명 관련 판례가 나오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것과 이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기존 판례 보시면은 동일 유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 유사. 이 표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앞으로 나올 여지는 없는데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은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은 신규성이랑 진보성을 구분했어요. 기존에는 신규성, 진보성 그냥 같이 통쳐가지고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현재는 자, 신규성 판단 관련해서는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실시 형태가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했고, 진보성을 따로 떼서 기존에는 유사한지 여부를 따졌는데 최근 판례에서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사의 의의를 가지고 특이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아래에서는 파라미터로서의 의미는 없지만 수치 한정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수치 한정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과 동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사하다라는 어떤 표현이 나올 여지는 없고요. 이제 이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문이 정리가 돼서 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파라미터 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이 새롭게 나왔다. 그리고 그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진보성 판단 관련해서 파라미터 그 자체가 신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파라미터 그 자체가 신규하지 않더라도 수치 한정 자체에 어떤 인계적 의의가 있다고 하면 진보성이 인정된다 라고 하면서 파라미터 발명과 수치 한정 발명을 같이 표현하는 판단 기준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원 전에 공시된 발명이 가진 구성 요소를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 발명, 수치 한정 발명은 과제 및 효과가 연장성 상에 있고, 자 이거 계속 나오네요. 연장성 상에 있고 수치 한정 유무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현저한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맞습니다. 자, 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추가적인 한정에 의해서만 특허 선행 기수가 구별되는 경우에는 출원 시 기술 상식 참작할 때 용도의 변경 또는 추가 한정에 의해서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보신 선택 발명 중에 이제 그 라세미체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용도 발명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용도를 단순히 달리하거나 용도를 추가적으로 단순 한정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래서 용도의 추가 한정에 의해서 선행 기수가 구별되는 경우에는 더 나은 효과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심사 기준이 기출로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 발명이 선택 발명 구성한 하위 개념을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 게시는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문헌적 기재 혹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선택 발명의 존재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구성 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산정하여 표현한 발명, 수치 한정 발명의 경우에 수치 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른 구성 요소 다 동일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가 공시단면에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숫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형 기술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지문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은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이 판단의 판단 기준입니다. 공시된 발명과 수치 한정 유무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수치 범위가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의 숫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지 관형 숫자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치 한정 발명이나 파라미터 발명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나 판단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신규성이 없다라고도 하고 어느 경우에 진보성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헷갈리지 마시고 둘 다 맞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의학 등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 예측이 쉽지 않으니까 선행 발명으로부터 구성 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 판단할 때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으나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구성의 곤란성은 항상 이제부터는 판단을 해주세요. 진보성 판단 시에 구성의 곤란성, 효과 안전성 다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치 한정 발명에 있어서 인용 발명이 수치 범위가 인용 발명이 기재한 수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아니죠.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는 즉 다른 구성은 다 동일한데 수치 한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경우에는 임계적 의의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계적 의의 보고서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하면은 신규성 인정될 수 있죠. 자, 수치 한정 발명에서 항상 실시의 기재가 요구된다. 항상 실시의 기재가 요구되는 발명은 없습니다. 다 틀린 질문. 자, 그 다음 수치 한정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서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 자, 그럼 뭐예요? 수치 한정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으면은 이 수치 한정의 효과에 대해서 기재 안 해도 되겠죠. 수치 한정이 의미가 있어야 수치 한정 효과를 적는 게 의미가 있는데 수치 한정 자체 효과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뭐 신규성 인정
진보성 인정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안 적고 그냥 그 발명 그 자체만 보고서 신빙성 진보성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보시면은 그러한 수치 한정이 단순한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서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면은 그 수치 한정에 대한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 없어도 통상예술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치기 부과 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제안할 수 있으니까 발명 설명 기재 불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빙성 진보성 변론으로 하고 발명 설명 기재 불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